오늘 조선 별난사는 연산군의 폭력성과 잔인성으로 신하들을 싹 쓸어버린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 연산 10년인 1504년 연산군의 친어머니 패비윤씨와 관련되어 많은 선비가 숙청된 사건입니다. 살인이 화를 입었다는 뜻의 사화라는 이름처럼 살인의 피해야 당연히 있었지만 훈구파도 무사하지 못해 윤필상, 이세좌, 이극균, 성준 등이 화를 당했고 부관참시를 당한 한명회, 한치영, 정창손, 심해 등도 훈구파입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 특유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발휘해 살인, 훈구 가릴 것 없이 신하들을 싹 쓸어버린 숙청으로 연산군 기획, 연산군 각본, 연산군 주연으로 벌인 친위 쿠데타의 결정체라 할 법한 대사건입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난 뒤로 연산군의 타락이 가속되었는데 갑자사화 이전까지는 연산군이 사치나 방탕함을 크게 내보이진 않았으며 신하들도 연산군이 비행을 저지른다 싶으면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사화로 3사의 왕권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갑자사화까지 겹치자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사라졌고 신하들은 연산군의 전제 정치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갑자사화 때 숙청당한 훈구 대신들은 계유정난으로 인해 일어났던 단종의 폐위, 그리고 단종의 비참한 죽음에 일조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였지만 왕실을 능멸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연산군의 왕권 극대화 작업의 마무리였던 갑자사화에 휘말려 숙청을 당했으니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종의 입장에선 사후에나마 한을 풀게 된 셈인데 그 후 연산군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면 훈구파 몰락이란 상황에 힘입어 단종의 복권이 역사보다 앞당겨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갑자사화의 원인. 대다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알게 된 연산군이 폭주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유명 사극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제위 초반부터 패비윤씨가 어쩌다 죽게 됐는지 알고 있었으며 이를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연산군이 아들로서 어머니의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며 무사화로 대간들을 제압하는데 성공한 연산군은 쓸모가 사라진 훈구 대신들을 토사구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무사화를 통해 대간을 억누른 연산군이 독선적 행보로 사치와 방탕 등을 일삼자 훈구 대신들이 대간들과 연합 전선을 형성했고 이에 연산군이 남은 대간들과 훈구 대신들을 숙청해버린 것이란 분석도 존재합니다. 일단 연산군이 자신의 친모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갑자사화 한참 전인 즉위 직후로 연산군은 명나라에 보내기 위해 아버지 성종의 행장을 짓다가 패비윤씨의 아버지인 윤기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연산군 일기 사건, 연산 1년 3월 16일 기의 세 번째 기사, 1495년 영홍치 8년, 성종의 묘지문 관계로 생모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 알다. 왕이 성종의 묘지문을 보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른바 판봉상 시사 윤기견란 이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돈령 윤호를 기견이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는 실로 패비 윤씨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어쩌다 죽게 됐는지 알게 된 연산군은 몇 년간은 묘지 이장이나 제사 등 친아들이 할 만한 몇 가지 조치만 취하고 반대자도 크게 책망하지 않고 설득하는 등 복수의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패비윤씨의 사약을 들고 간 이세좌에게 패비윤씨의 묘를 복구하게 하는 등 몇몇 조짐을 드러냈지만 어머니가 죽게 된 경위 등을 듣자마자 폭주해서 급작스럽게 갑자사화를 일으켰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윤씨를 폐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연산의 아버지 성종이라는 사실로 폐비와 관련된 성종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종은 윤씨를 폐비해야 하는 사유로 곶감과 비상을 같이 두더라. 사람 해치는 법을 적은 책을 소중히 간직하더라. 내 발자취를 찾아서 없애버린다고 하더라와 같은 자신의 체험담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막장 상황에서도 연산군이 성종에게 반감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연산군과 성종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즉위하자마자 성종이 아끼던 사슴을 쏴 죽였다는 것은 실록이 아니라 야사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죽은 것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사유가 아버지를 헤아려 들었던 데다 잘못하면 자신도 세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역적 행위였습니다. 연산군 일기에서 갑자사화의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피 묻은 적삼인데 사극을 보면 연산군이 외할머니 신씨를 통해 받은 패비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분노해 갑자사화를 일으킨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월탄 박종화의 장편 역사소설 금삼의 피에 등장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소설, 드라마, 영화 등 대중 매체에서 그리는 연산군의 이미지는 이 작품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연산군 일기에 없는 내용으로 민간에 떠돌던 야사인데 정확히는 연려실 기술에서 김효록을 인용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패비윤 씨가 사사되면서 흘린 피가 묻은 적삼을 자신의 어머니인 신 씨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알려달라고 했고, 인수대비가 죽자 신 씨는 궁궐 나인들을 통해서 패비윤 씨의 죽음과 적삼을 알렸으며, 자신 대비를 친어머니로 알던 연산군은 슬퍼한 뒤 시정기를 찾아서 대신들과 관련자를 죽였다. 실록과는 모순된 기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패비윤 씨의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갑자사화 때 인수대비는 살아있었습니다. 또 실록에는 연산군이 즉위한 지 몇 달 만에 패비윤 씨의 일을 알았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갑자사화 이전에도 패비윤 씨의 제사나 무덤 이장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산군 일기에는 연산군이 외할머니를 만난 기록이 없고 임사홍만 만났을 뿐인데 임사홍 접촉 자체가 신빙성이 부족한 게 임사홍은 갑자사화 때 이극균과의 친분이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야사에 불과한 피 묻은 적삼은 이렇듯 신뢰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 극적인 효과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널리 퍼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듯 극적인 야사와는 별개로 연산군에게 뭔가 응어리진 것이 수년간 묵혀져 있는 것은 분명했는데 1503년 창덕궁 인정전에서 양로연이 열렸고 연산군은 연회에 참석해 신하들과 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조판서 이세좌가 연산군의 담례 술을 마시다 실수로 반을 흘려 연산군의 옷을 적셔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으로 돌아간 연산군은 즉시 승지들을 불러 이 사실을 말하고 이세좌를 국문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세좌는 실수로 술을 흘린 거라고 해명했지만 연산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일 뒤인 15일에 이세좌를 파직시켜버렸는데 윤필상 등 대신들이 이세좌의 증언을 들어가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호했지만 연산군은 18일에는 정승들에게 19일에는 대관들에게 이세좌 건을 질책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이세좌를 유배형에 처했는데 처음에는 전라남도 무안이었다가 이틀 뒤에 함경도 온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시대에 이세좌로 하여금 한반도의 최남단과 최북단을 오가게 했던 것으로 대신들은 당혹해하며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세좌는 20여 년 전 패비윤 씨가 마실 사약을 들고 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달 뒤 창경궁에서 인수대비와 자순대비가 연산군에게 잔치를 베풀어줬는데 연산군이 입던 옷과 신발을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술주정을 부리다 성준의 외손자인 자매 한영윤을 2조 참판으로 승진시켜줍니다. 다음날 신하들이 술주정을 사과드리러 왔을 때 연산군은 이세좌의 경우와 달리 자신이 술자리에서 만취한 일을 부끄러워하며 잔치에서 약속했던 선물과 신하들의 승진을 번복하지 않음으로써 신하들을 달랬습니다. 이때 성준, 이극균은 감동하여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연산군이 이세좌를 벌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심기를 거슬러 잠시 화가 났던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연산군은 이세좌도 풀어주었고 다시 2달 뒤 이세좌가 한양으로 올라와 감사를 표시하자 이세좌에게 술을 주며 이것은 내가 전일 기울여 쏟은 것이다 라는 농담까지 건넵니다. 연산 10년 음력 3월 11일 간택령이 떨어졌는데 경기도 관찰사였던 홍귀달에게도 손녀를 입궐시키라는 명이 내려졌으나 홍귀달은 거부하면서 들여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해명하는 글을 올리자 연산군이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갑자기 이게 다 이세좌에게 제대로 벌을 안 줬기 때문이라며 이세좌를 유배 보내고 그 아들과 사위들까지 모조리 곤장을 쳐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산 10년 음력 3월 20일 밤 연산군은 자신의 친어머니 패비윤 씨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성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끌고 와서 창경궁에서 떡이 되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혁들 조선 후 궁열전 연산군에 의해 죽어서 젓갈이 된 성종의 후궁 귀인 엄씨와 조선 후 궁열전 연산군에 의해 아들에게 맞아 죽는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 연산군은 안양군과 봉안군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대왕대 비전으로 끌고 간 후 이양을 시켜 할머니 인수대비에게 억지로 술을 올리게 했고 인수대비는 병중이었는데도 억지로 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인수대비는 장례를 미리 준비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는데 손자의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의 충격 때문인지 불과 한 달 후인 음력 4월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인수대비가 충격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지만 실록 어디에도 없는 야사이며 연려실 기술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양과 이봉은 3월 27일 어머니가 폐서인될 때 연좌되어 이양은 제천, 이봉은 이천으로 귀양을 갔고 1년 뒤 외딴 섬으로 귀양지를 옮겼다가 결국 2달 만인 연산 11년 음력 6월 15일 둘 다 사사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숙청의 시작. 패비 윤 씨의 추승을 시작으로 연산은 당시 윤 씨의 패출에 동의한 신하들을 모두 찾아내라는 어명을 내리고 그들을 모두 사사시켰습니다. 먼저 사약을 전달한 이세좌에게 자살하라는 명을 내렸고 패비에 동의한 윤필상에게도 자살을 명했습니다. 뒤이어 이미 사망한 남효온 한 명에 정창손, 정여창, 어세겸, 심회, 이파 등은 부관참시에 처해지고 한치영은 무려 부관능지를 당했습니다. 또한 패비에게 사약을 들고 간 이세좌가 광주 이시라는 이유로 이극균 등 광주 이시들도 상당수 쓸려나갔습니다. 이 중 이극균은 무우사화와 갑자사화 사이의 기간에서 좌의정을 한 3인방 중 하나로 역시 패비론에 힘을 쓰지 못한 것과 좌의정을 하면서 자기에게 맞섰다는 이유로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신은 젊었을 때부터 변방에서 일했으며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섬겨왔습니다. 그러기에 신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죽을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연산군이 분노의 연산군은 이극균의 8촌 이내와 그를 찾았던 무사들을 모조리 변방으로 내쳐버렸고 그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신 성준도 패비와 관련된 익명서를 바친 것이 발각되어 목이 잘렸고 집안이 박살났는데 당시 성준의 나이는 68세의 병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에 대궐 문 밖까지 업고 왔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연산군이 대궐 안까지 업고 올 수 없다고 명령을 내려 옥졸 5명이 끌고 와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피해 숙청은 계속되어 연산군에게 밉보였던 이들이 모두 별별 이유로 목이 달아나고 사사당했으며 이미 죽은 대신들의 재산은 몰수되고 남은 가족들도 대부분 사사당하는 피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대신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처벌받아 이장곤, 이윤검 등이 처벌받았고 이극균과의 친분이 있다 하여 유자광과 임사웅도 참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연산군의 명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귀한 길을 정말로 떠날 뻔했지만 연산군이 명령을 거두고 넘어갔습니다. 궁중에서는 국문받는 이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세좌 등 이미 벌을 받고 자진하거나 사사된 이들의 무덤도 다시 파헤쳐 능지하거나 뼛가루로 갈아버린 다음 바람에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연산군이 갑자 육간신이라 명한 이세좌, 윤필상, 성준, 이극균, 한치영, 남효온의 집은 모두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물을 채워 연못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역사저널 그날에 따르면 무우사화 때 처벌받은 사람은 약 51명이었고 그중 6명만 처형됐지만 갑자사화 때 처벌받은 사람은 무우사화 때보다 약 4배가 넘는 23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22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관참시, 부관능지를 당했는데 갑자사화 때 처벌받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죽거나 사후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역사상 기록에 남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연좌제에 엮여 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처벌받은 사람, 죽은 사람의 숫자는 무려 3,000명이 넘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갑자사화 때는 살인파보다 훈구파들이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로는 3사를 주도한 살인파가 더 많았지만 질적인 피해는 훈구파들이 입은 타격이 더 컸습니다. 갑자사화 후반기에 무우사화의 생존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해서 살인의 희생이 커졌고
훈구 대신들이 전부 연산군에 의해 사사당하고 가문도 멸문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례가 없는 피바람에 그동안 줄기차게 아니되옵니다를 외쳐왔던 삼사는 물론 소극적으로나마 연산군에게 자기 절제를 당부했던 훈구 대신들도 연산군에게 완전히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산군이 무슨 일을 하든 거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지당하옵니다라는 말만 하는 앵무새가 되어버렸고, 연산군은 살인파와 훈구파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전무후무한 절대 권력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산군이 그 절대 권력을 쥐자 사치와 향락만 일삼았다는 것인데, 나라실은 안 하고 놀기만 하면서 내정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갑자사화를 통해 성종의 재위 기간에 형성되었던 신진살인들이 순환을 당하면서 이들의 정치학문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자연현상을 토대로 임금에게 간언하는 제1론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제2현상은 임금이 자신의 정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작동했는데,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연산군은 자신과 제2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에게 제2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처벌한 결과 연산군 대에는 각종 자연현상의 보고가 급격히 줄었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갑자사화 후 폐기론에 반대한 임사홍이 중용되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임사홍을 갑자사화의 실질적 주동자라고 여기기도 했지만, 이극균하고 친하고 처벌위기까지 처하는 등의 정황을 보았을 때 주동자는 연산군입니다. 임사홍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었으며 이극균과 연좌되어 죽을 뻔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는 그렇게 공공의 적으로 낙인이 찍혀 결국 중종반정 때 살해당했습니다. 무우사와 이전까지는 후원평도 들으며 나름 괜찮은 정치활동을 하였던 연산군은 이후 완전 폭군으로 돌변해서 매우 난잡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갑자사화와 이후에 숙청 때 화를 면한 인물 중 허종과 허침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윤 씨의 폐비 논의가 있을 때 두 형제는 의의 충고를 듣고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논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갑자사화 때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야사인데, 실제로는 두 형제는 참석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폐비 자체에 반대했고, 폐비를 최종 결정할 때 할머니의 장례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계천에는 두 형제가 말에서 떨어진 장소라는 형제의 이름에서 따온 종친교가 있었는데, 형화종은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전인 1494년에 사망했고, 허침은 벼슬살이를 계속하다 1505년에 사망했습니다. 실록에 있는 허침의 졸기에는 늘 임금에 응원하고 정사가 문란하되 바로잡아 간하지 못함을 근심하더니 드디어 고질이 되어 병이 위독해졌으되 약을 들지 않고 빨리 죽고 싶을 뿐이다 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명나라의 강남까지 표류했다가 돌아온 뒤 표해록을 집필한 최부도 이때 목숨을 잃었는데, 최부는 김종직에게 사사를 받아 김종직 일파로 몰려 무우사화 때 함경도 단천으로 유배를 갔다가 갑자사화 때 참형을 당했습니다. 무우사화에 비해 규모가 더 크고 출생의 비밀, 고부간의 갈등 등 막장 드라마 요소를 갖추고 있어 연산군 시절 드라마에서 갑자사화는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룹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연산군의 폭력성과 잔인성으로 신하들을 싹 쓸어버린 갑자사화였습니다.